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시작할게요. 5편의 소설이 있어요. 5편의 장편 소설이 있거든요. 도스토옙스키의 이제 5대 장편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죄와 벌 그게 첫 번째 장편이고요. 아니 그 전에 물론 장편 소설을 쓰기는 썼는데 이제 그 5대 장편에 들어가는 마지막에 쓴 장편이 이제 죄와 벌, 그다음에 오늘 할 백치, 그다음에 이제 악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악령, 그다음에 미성년이라는 작품 좀 덜 알려진 작품이고 마지막에 이제 까라마조 편지 이렇게 5작품을 도스토옙스키 5대 장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오늘 백치라는 작품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25살 차이 나는 안나라는 여자와 결혼을 이제 1867년에 이제 결혼을 이제 합니다. 하는데 결혼을 하고 이 젊은 신부가 보니까 도스토옙스키 그 형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같이 잡지사를 만들었던 그 형이 이제 죽으니까 파산이 돼서 죽어서 그 빚이 전부 다 이제 도스토옙스키한테 다 도스토옙스키가 떠맡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형은 또 형이 죽으니까 형의 가족들이 남아있잖아요. 형수, 그다음에 이제 조카들. 그러니까 그 조카들이 다 도스토옙스키를 의지하게 되겠죠. 이제 가장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유명한 작가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그 작품을 써서 얻는 수입 이런 것들이 뭐 적지 않으니까 이제 도스토옙스키한테 매달리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신부가 딱 결혼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이 남편 주위에 친척들이 이 남편에게 너무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빚쟁이들.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뒀다가는 남편이 작품도 쓸 수 없고 너무 주위 상황이 이제 복잡하니까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곳을 다 떠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주변에 복잡한 도스토옙스키한테 와서 막 매달리는 사람들 그런 거를 다 훌훌 털어버리고 작품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떠나요. 1867년에. 그래서 유럽 체류기라고 해놓은 것이 1867년부터 돌아올 때까지가 1871년까지 4년 동안 유럽에서 살게 되거든요. 처음에 독일로 갔다가 그다음에 뭐 스위스, 이태리도 좀 갔다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유럽의 도시들을 이렇게 좀 전전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생활이 불안정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도박을 계속했고요 그때.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이 둘째 부인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뭐 자기 이렇게 뭐 가재 도구도 있고 좀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까지 나중에 막 다 팔아야 될 정도로 그 도박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고 그때 이제 또 아이들도 태어나고 네, 신혼이잖아요. 새로 가정을 꾸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그 유럽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에서 10년을 있었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이제 그 시간보다 이 유럽에서 있는 4년이 더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그 향수병을 알아줘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향수병. 그러니까 러시아를 떠나서 이제 뭐 외국에서 생활할 때 그 러시아에 대한 그리움, 그렇죠. 이런 것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 고국을 떠나면 러시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막 글을 쓰고 이런 걸 보면은 그것이 아주 깊었던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이거는 감옥보다 더 지독한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했어요. 4년 동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년 동안에 그 두 작품이 쓰여졌어요. 그것이 백치하고 악령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두 이제 그 대작을 이곳에서 쓰게 돼요. 사회주의라고 했는데 이때가 이제 1860년대 말 1870년대 그러니까 이때에 물론 그 이전에도 사회주의가 1840년대 도스토옙스키가 그 작품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유럽은 사회주의가 이제 생겨나서 점점 그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때가 아주 이제 사회주의가 무르익던 시대였죠.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에 있을 때는 그런 유럽의 여러 가지 사회주의 사상이 이 러시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이 번역된다든가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직접 접할 수는 없는 거죠.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같이 뭐 토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이제 익혔는데
막상 유럽에 나가니까 거기는 진짜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있고 러시아의 당시에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서구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러시아는 서구식의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진짜 유럽에 나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 나가 살고 있고 또 러시아에 어떻게 하면 그 혁명을 러시아의 그런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러시아 자체에서는 위험하니까 활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럽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쿠닌이라는 사람. 러시아인 바쿠닌이라는 혁명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무정부주의자거든요. 이 바쿠닌이 스위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네바에서 그 평화와 자유연맹 하여튼 그런 그 단체를 결성을 해서 그 회의를 여는 거죠. 거기를 가게 되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왜냐면 그때 스위스에 살고 있었으니까 가깝잖아요. 그래서 가서 직접 도스토옙스키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생각에 동조를 해서 간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하나, 도대체 무슨 그 생각들을 하고 있나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가서 앉아서 듣고 있는데 바쿠닌을 직접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회의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충격을 받는 거죠. 아, 정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 그 다음에 전 세계죠. 그것에 대한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을 실제로 듣고 이제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도스토옙스키가 충격을 받는데 어떤 충격을 받냐면 그 사상이 너무너무나 위험하면서도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깊이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상적으로는 빈약한데 그것이 굉장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관념이 실제로 그것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관념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것을 이제 실험했다고 했잖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소설에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확인한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 관념을 갖고만 있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는 자기가 혼자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을 죽였어요. 두 사람을 죽였고 또 자기 자신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죽이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거는 이거는 뭐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그렇죠. 사회를 조직화시켜서 조직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 이거는 사회 전체를, 나라 전체를, 그다음 유럽, 뭐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니까 저것이 정말 실현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그것을 소설 속에 반영하게 되는 작품이 이제 오늘 할 건 아닌데 주로 악령, 그다음에 까라마조 평제들에도 좀 나오고 백치에도 좀 나와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사회주의에 대한 거는. 물론 이제 기독교와 사회주의라는 문제가 이거 중요해요. 사실은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문제가 아주 또 하나의 그 테마로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요거를 다루지는 않을 거고 그냥 그 정도만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이때 이제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 또 하나 생기는데 이제 소냐라는 딸이 태어나거든요. 저도 러시아인 소냐인데 지난번에 죄와 벌의 여자 주인공이 소냐였잖아요. 딸 이름을 소냐라고 지어요. 근데 3달 만에 죽어요. 첫 딸인데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막 아프다가 앓다가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 아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내는 말할 뭐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인데 톨스토이도 아이가 굉장히 많이 낳았는데 아이가 3명이나 가지고 상당히 많이 죽거든요. 어릴 때.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도 이때 딸을 잃고 나중에 이제 그 말년에 가서 또 아들을 또 잃어요. 그건 또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는 이제 그런 슬픔을 이제 경험을 하는데 나한테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소설은 그냥 이렇게 편안한 뭐 어느 작가도 그렇지 않겠냐마는 특히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편안하고 뭐 안정되고 뭐 이런 그 상황에서 작품을 쓰지 않고 항상 고통스럽고 개인적으로도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떤 갈등과 뭐 하여튼 이런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작품이 탄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탄생한 작품 중에서 이제 오늘 할 백치라는 작품이 있어요. 백치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이렇게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그런 사람의 좀
스튜어트 정상인보다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사람을 백치라고, 이렇게 우리도 이제 백치하다다라는 그런 우리나라 소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백치라고 부르는데 이 소설 제목이 백치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정말 백치인가? 이건 이제 소설을 물론 읽어야 되지만 또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이 주인공이 정말 백치일까? 그런 것도 이제 토론거리가 되거든요. 일단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소설에 대한 구상 먼저 여기 1년 동안 쓰였어요. 1868년에서 1869년까지인데 2년은 아니고 이렇게 거의 1년 안에 이 장편 소설이 다 쓰여졌고요. 물론 이제 유럽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쓰고 작품을 러시아로 보내요. 러시아로 보내서 그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잡지들이 많이 나왔던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1월호, 2월호, 3월호 이런 식으로 연재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1월호에 딱 연재를 했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막 뜨거우면 이 독자들이 이제 그 작품을 읽기 위해서 그 다음 그 잡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 문학 잡지들이 있었잖아요. 러시아에 그 당시 유명한 문학 잡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잡지들이 그런 이제 뭐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뭐 토르게네프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작품을 다 써서 단행본으로 이렇게 딱 내던 시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연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작품 때문에 그 잡지가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잡지가 유명하면 거기에 또 작품을 실으려고 하고 이랬던 때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그런 식으로 이 작품을 이제 발표를 이제 하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 유럽에 있지만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작품을 읽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쓴 작품을 러시아에서 읽는 거예요. 러시아어로 물론 썼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쓰기 전에 작가는 항상 작품에 대한 구상을 하잖아요. 내가 이 작품에서 어떤 주인공을 그리겠다. 이 작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주제를 이 작품에서 이제 다루겠다. 이런 이제 구상을 밝히게 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을 내가 그려보겠다.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인간. 이 말은 부정적으로 아름다운 인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이게 아름답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나중에 생각할 건데요. 부정적으로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외모가 겉모습이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이 갖는 것, 힘이라는 것이 부정적이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을 어떤 그런 주인공을 이제 그려내겠다는 구상을 가져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이것보다 힘든 게 없다. 작가로서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을 그려내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다. 적극적인 선인,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인간하고 같은 의미죠. 적극적으로 어떤 선한 사람, 그것을 이제 묘사하려고 여태까지 인류에 많은 그 훌륭한 작가들이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악인을 묘사하는 건 아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소설가가 너무 이렇게 멋있게 아니면 정말 악한 그 드라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영화도 악역은 이렇게 오히려 더 그렇죠? 리얼하게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데 아주 지극히 선한 사람 왠지 맥 빠지고 재미없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예술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설가가 악인을 묘사하기는 쉬운데 그려내기는 쉬운데 이게 선인을 묘사하다 보면 결국 그게 이렇게 생동감이 없고 왠지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가지다. 근데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이걸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작가들이. 나도 이제 이거를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도 과연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오직 한 사람의 선한 존재는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그러셨죠.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서 본인도 그렇게 나한테도 선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인간 중에서 인간으로 오신 중에서 선한 인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극히 선한 그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주인공을 그리고 싶은데 진정으로 선한 인간은 그리스도 하나뿐이라면 도스토옙스키가 그리고 싶어 했던 주인공은 결국 그리스도 같은 인물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스도 같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도스토옙스키가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쓰려고 한 거죠. 소설 속에서.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딱 될 수는 없으니까 정말 그리스도 같은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정말 이거는 그리스도,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인공을 자기 소설의 주인공으로 하려고 했어요. 정말 도스토옙스키가 처음 구상했어요. 과연 그런 소설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소설 중에서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던 그런 소설 없어요. 그런 거를 누군가 시도하려고는 했지만 실제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도스토옙스키인데 이 어려운 것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막상 이제 하니까 이 소설이 4부로 쓰여졌거든요. 전체가 4부. 1부를 딱 쓰고 나서 벌써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읽어보시면 아는데 참 이 소설만큼 도스토옙스키의 많은 소설 중에서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소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 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어쩌면 이 논문을 읽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 논문을 읽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 소설이.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뭘 결정하는 게 힘들었냐면 이 주인공이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이야? 이 소설이 정말 그리스도적인 형상이야? 아니야? 이거를 결정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이거 보면 이 주인공이 정말 그리스도 같은 면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다른 면을 보면 정말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스토옙스키도 헷갈리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도 처음 구상은 이걸 갖고 했지만 실제로 작가가 작품을 이렇게 써나가다 보면 자기의 구상을 실제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야. 처음의 구상과 처음의 의도와 실제로 그런 주인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고 어려우면서 이 도스토옙스키한테 바뀌는 거죠. 구상이. 바뀌고 결국 나온 결과는 원래의 구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작가 자신도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소설을 딱 내놓은 게 아니라 1부 쓰고 또 계속 생각하면서 2부 쓰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창작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잖아요. 생각 자체. 그러니까 작가 자신도 이 소설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미 우리나라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막 바꾸잖아요. 그 시청자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 막 결말이 막 바뀌잖아요. 물론 도스토옙스키는 뭐 독자들 때문에 바꾼 건 아니지만 이제 작가 자신이 이 주인공의 운명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 막 혼동을 하면서 결국 어떤 주인공으로 이렇게 끝맺음을 할 거냐 이거가 계속 바뀌고 막 혼동했기 때문에 독자도 같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인지 읽어보시면 알아요. 막 굉장히 혼동스러운데 작가와 독자가 혼동스러울 뿐 아니라 작품 안에 있는 다른 인물들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의 이름이 무이시킨이라는 인물이에요. 이름이 재밌는 게 러시아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러시아 이름이 다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를테면 어떤 이거 말하면 따라카노프라는 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퀴벌레라는 어근에다가 뒤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바퀴벌레 씨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재밌는 게 이게 무이시킨도 이것도 성이거든요. 쥐에서 쥐 있죠. 무이시가 쥐예요. 그러니까 쥐씨예요. 쥐씨. 뭐 이를테면 근데 의미가 다 있어요. 이것도 왜 쥐라는 거를 택했는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무이시킨인데 이제 이 사람이 신분이 공작이에요. 공작. 무이시킨이라고도 하고 무이시킨 공작이라고도 하고 이런 이제 주인공인데 자, 일단 줄거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줄거리인지. 이 무이시킨이라는 그 젊은이에요. 24살. 아주 젊은 지난번 라스콜리코 부족으로 20대 중반 되기 전에 비슷한 나이의 젊은인데 아주 잘생기고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 이제 호리호리하고 이런 외모 묘사도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살다가 스위스로 가게 돼요. 스위스로. 소설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스위스에서 러시아로 돌아오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그 기차 안에서. 스위스에서 러시아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
무의식인이 앉아있고 어떤 남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되는데 스위스를 왜 갔냐면 백치라는 판정을 받아서 정신적인 어떤 이상이 있다고 판정을 받아서 치료차, 요양차 스위스에 가. 그러니까 좋은 뭐 자연 환경이 좋은 데서 이렇게 있으면 낫지 않을까 해서 거기서 4년을 지내요. 4년을 지내고 러시아로 돌아오는데 왜 돌아오냐면 이 사람은 가족이 없고 고아였어요. 고아였는데 후견인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돌봐주다가 스위스로 보내서 이렇게 돌아올 때는 먼 친척 중에 한 명이 그 막대한 유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무의식인에게 물려주겠다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돼서 러시아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푼도 없는 고아 신분에서 갑자기 알고 봤더니 러시아의 알을 뼈대 깊은 집안의 후예더라. 마지막 남은. 그래서 이제 공작의 신분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돈까지 어마어마한 유산이 이 사람에게 다 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러시아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이제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왔냐면 이제 페테르부르크 지난 시간에 있던 죄와벌의 그 사건이 벌어지던 그 도시로 돌아오고 이 사람은 아무 연고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게 되면서 뭐 우연히 만나게 된 어떤 아니 자기 그 집안의 먼 친척인 한 여자 집을 찾아가서 그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20살이나 넘었는데도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사람들이 이 무의식이라고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반응이 어린애 같다. 그리고 금방 어떤 사람은 저 백치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고 너무나 맑고 너무나 선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경계심이 다 풀어지고 처음엔 경계할 거 아니에요. 낯선 외부에서 왔으니까 경계심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서슴이 없어지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태도라든가 말하는 내용이 일반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의외의 사람을 접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백치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무의식인이 나스타시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라는 여자인데 이 나스타시아도 그 러시아 마지막 공주의 아나스타시아 아시죠? 이름이 똑같은 거야. 아나스타시아, 나스타시아. 근데 이 나스타시아라는 말에는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따 이제 저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러시아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나스타시아의 부활에. 근데 이 나스타시아라는 여자가 엄청난 미인. 도스토옙스키 소설에는 그 미인이 많이 나와요. 근데 무인들이 보통 미인이 아니고 엄청 어마어마한 미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나스타시아도 그 중에 하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인데 이 여자도 고아인데 어떤 토츠키라는 아주 몹쓸 그 귀족이 이 여자를 후견인으로 보호를 해준다고 하면서 이 여자를 농락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10대에 그 토츠키라는 귀족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계속 그 귀족의 정부처럼 그렇게 이제 살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음속에 겉으로는 그 남자의 정부 역할을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를 더럽힌 그 남자에 대한 복수심을 계속 갈면서 그 남자뿐 아니라 그 남자가 속해 있는 그 러시아의 상류 사회 있죠. 그 귀족들의 그 썩어빠진 겉모습만 막 그거에 대한 증오심으로 막 똘똘똘똘 뭉친 여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존심과 오만함과 복수심과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아주 비하시키고 겉으로는 굉장히 오만한 여자예요. 주위에 뭐 이 여자 앞에 오면 모든 남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이 여자를 갖다 숭배하고 이 여자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남자들이 다 그러는데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이제 그 비참한 그런 그 내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는데 무의식인이 그 첫눈에 그 여자의 그것을 알아보는 거죠. 이 여자의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여자의 그 마음을 알아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를 보자마자 무의식인이 이 여자 주위에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토츠키라는 남자는 물론 이제 이 아나스타시아 계속 그렇게 가지고 노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기차를 타고 오면서 무의식인이 그 마주 앉아 있었던 남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로고진이라는 또 하나의 남자 주인공인데, 이 로고진은 상인 출신이에요. 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천한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이 무지 많은 이제 부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그 유산을 로고진이 이제 동생한테 뺏겨가지고 막 분해하고 있는 하여튼. 그런데 이 로고진이 나스타시아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아버지 돈을 가지고 막 막 주먹만한 막 다이아몬드를 하다가 이 여자를 주질 않나.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나스타시아는 남자들 미치게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외모가. 근데 이제 무의식기는 그렇지 않죠. 무의식기는 나스타시아를 보고 막 반한다던가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눈에 무의식기는 나스타시아에 대한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 동정심을 가져요. 불쌍한 마음. 무의식인이 나스타시아에게 느끼는 거는 동정심이에요. 그리고 로고진이 나스타시아에 대해 이 로고진에게서 로고진이라는 사람 안에 있는 아주 이 정렬이 너무나 파괴적이라는 걸 또 무의식인이 직감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스타시아를 구해주기 위해서 또 나스타시아한테 청혼을 해요. 동시에 두 남자가. 물론 다른 또 청혼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나스타시아는 이 로고진도 돈이 많고 무의식인은 돈이 더 많고 두 남자가 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이제 두 남자 사이에서 나스타시아가 이 두 남자 사이로 오가요. 이 소설에서 보면. 이 무의식 처음에 로고진하고 도망갔다가 그 몇 달 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도망쳐요. 로고진한테서 도망쳐서 무의식인한테 와요. 그럼 무의식인이 또 막 이렇게 돌봐주고 막 같이 막 이렇게 해요.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고 그러다가 또 얼마 안 있다가 무의식인한테서 또 도망을 쳐요. 그래서 또 로고진한테 가요.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로고진은 이제 미치죠. 나스타시아가 자기한테 오면 이제 드디어 내 여자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막 잘해주겠다 그러고 막 결혼을 꿈꾸는데 나스타시아가 막 이 남자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완전히 발닦개처럼 생각하고 하인처럼 부리고 막 이러니까 로고진 자존심이 무척 상하죠. 그러나 이 여자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이 여자를 숭배하는데 사실 무의식인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미치고 무의식인은 무의식인대로 결국은 나스타시아가 로고진에게 가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무의식인. 그래서 다시 막 나스타시아로 도망가면 무의식이 나스타시아를 막 찾아서 오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려면 그것은 이제 나스타시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인데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건 이제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그렇게 오가다가 나스타시아가 무의식인과 결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하는 그 교회 있죠. 신부 그 복장을 다 하고 다 차려입고 교회로 가는 중에 그 마차에서 로고진을 보고 다시 도망을 쳐요. 마지막 장면에. 다시 도망을 쳐서 로고진하고 같이 떠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의식인이 나스타시아를 찾아서 로고진의 집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장면은 정말 특히 밤에 그 장면을 읽으면 완전히 그런 스릴러가 없어요. 공포. 로고진의 방으로 들어갔더니 저쪽에 휘장이 딱 있는데 그 휘장 너머에 나스타시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섬뜩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도스토옙스키 소설에는 그런 장면이 꼭 나와요. 모든 소설에 아주 그 섬뜩한 그 쭈삣하게 서는 읽고 있다 보면은 그래서 다 이렇게 영화로 많이 만들었어요. 소설을.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다 살리면 아주 재밌는데 절로 같이 가보자고 로고진이 그래요. 가서 이 휘장을 딱 열어보니까 나스타시아가 그 신부복을 하고 쫙 누워있는 거예요. 딱 누워있는데 하얀 신부복을 누워있는데 꼼짝을 하지 않는 거죠. 꼼짝을 하지 않고 자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그 디테일한 거죠.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나스타시아 주변을 뱅뱅 거는데도 꼭 그 미동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깨닫는 거죠.
로고진이 나스타시아를 살해하는 거예요. 모든 소설에는 살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다 살인 사건이 다 있어요. 여기서 결국 로고진이 나스타시아를 죽여요. 왜 로고진이 나스타시아를 죽이는가? 이거를 또 이해하려면 로고진의 심리를 이해해야 돼요. 다 이제 그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 밤을 같이 보내요. 두 남자가 어떻게 보면 연적 관계였던 것 같은 두 남자가 밤을 보내면서 로고진이 막 우는데 무의식인이 막 로고진의 그 머리를 이렇게 막 쓰다듬어주면서 볼을 막 쓰다듬어주면서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보니까 그 두 남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백치다. 그 무의식인을 보면서 백치다 이러면서 무의식인이 다시 스위스로 가는 걸로 소설이 끝나요. 그러니까 다시 백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좀 치료가 좀 됐다가 스위스에서 러시아로 왔는데 그 러시아에 온 채 1년도 되지 않는 그 몇 개월 동안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이 주인공이 백치 상태로 돌아가서 스위스로 돌아갔는데 과연 치료가 될 수 있을지 이제는 가망이 없을지 모르는 상태로 소설이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요. 마지막 결론이. 그러니까 죄와벌은 결론이 굉장히 희망적이었잖아요. 결말이 라스콜니코프가 소니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거기도 부활이었잖아요. 마지막이. 라스콜니코프라는 한 이제 그 정말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또 자기의 양심에 스스로 그 권리를 부여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 정말 죽음의 상태까지 영적인 죽음의 상태까지 나타난 젊은이가 이제 부활하리라는 기대로 이렇게 소설이 끝나는데 백치는 반대로 한 이제 타락한 여자를 그렇죠. 한 타락한 여자를 부활시키려고 무의식인이 이 여자를 구원하고 부활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돌봄과 이런 걸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는 죽고 이 무의식인이라는 사람도 이 지극히 선한 사람도 결국은 다시 백치 상태로 돌아가서 거의 반 죽음의 상태죠. 돌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소설의 결말. 희망적 그렇게 이렇게 딱 끝나거든요. 근데 악령도 좀 그래요. 악령도 굉장히 어둡게 끝나요. 그래서 저는 진짜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쓰지 않았다면 이건 완전히 여기서만 만약에 끝났다면 그렇게 위대한 기독교 작가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소설의 결말이 너무 음울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이 소설 안에 과연 어떤 이 정말 기독교적인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복잡해요. 소설이 굉장히 이렇게만 말씀을 지금 드려도 복잡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 여자는 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소설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무의식인이라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왜 실패했을까? 왜 그 나스타시아라는 그 여자를 구원하고 부활시키는 것에 그렇게 사랑했는데 또 그렇게 이 사람이 선한 인간이었는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무의식인이 안 나타났으면 나스타시아가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죽었을 수도 있어요. 무의식인이 없었어도 그 로고진이라는 남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안 그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의식인이라는 사람이 괜히 나타나가지고 이 나스타시아는 더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잖아요. 구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죽게 만들었으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궁금증이죠. 이 소설의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 소설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데요. 제가 썼나? 썼죠. 네가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소설 안에. 그러니까 어떤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이 있어요. 어떤 다른 한 남자가 이폴리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화하는 중에 항상 그랬죠. 도스토옙스키는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 드러난다, 관념이 드러난다고. 그 사람이 왜 당신이 그랬다면서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을 했다면서요. 이러면서 이제 이 말이 나와요. 네가 세상을 구원한다. 이게 아마 무의식인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소설에서 무의식인이 입으로 이런 말은 안 하는데 당신이 그랬다면서요 하면서 무의식인 이런 말을 했으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도스토옙스키가 이 소설 속에서 실현시키려고 했던 구상이죠. 미가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아름다움이 과연 어떤 아름다움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나 일단 딱 들었을 때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다면 그럼 어떤 아름다움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소설의 핵심이에요. 핵심. 일단 딱 생각해 봤을 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렇게 외모의 아름다움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스타시아라는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인데 만약에 그런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 여자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주위 세상이 좋아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만 만났다면 남자들이 다 로봇인같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물론 모든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적인 아름다움에는 그런 파괴적인 영향력이 사실 상당히 많죠. 사실 특히 여자의 아름다움. 이 또 이제 그 아름다운 여자에 대한 그 러시아 문학에서 도스토옙스키 전에도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고골이라는 한 작가가 있는데 도스토옙스키 선배거든요. 그 사람부터 이제 이 테마가 이어지는데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주인공이 가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 거예요.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완전히 반해서. 근데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얼굴이 이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여자의 내면도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굴에서 보는 거는 너무나 천사 같은 거. 막 따라갔는데 결국 그 여자가 가는 모습 보니까 사창불로죠. 창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지난주에 했던 저희 소냐는 창녀였지만 그 내면이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잖아요. 그 창녀라는 생활이 곧 그 소냐의 그 내면이 부패했거나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 창녀라는 사실이 그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진 않지만 이제 이 소설에서 그 주인공이 가봤을 때 그 여자의 그런 삶과 실제로 그 여자가 내면이 이렇게 타락해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괴리된.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러시아 문학의 하나의 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도 그거를 이렇게 좀 계승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쉽게 말하면 좀 못됐어요. 대부분. 그 백제 나오는 이 나스타시아도 그렇고 까라바조프 형제들에도 또 어떤 그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고 암령에도 또 아주 미인이 나와요. 근데 전부 좀 못됐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사람같이 생각을 안 하고 특히 남자에게로 생각하고 주위 남자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냥 아름답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정신을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은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만 낮았더라도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말을 해요. 이 나스타시아를 보고 다른 여자가 저런 아름다움이라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로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괴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런 힘을 갖는다는 거죠. 아름다움.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는 그런 아름다움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건가? 이게 내면의 미겠죠. 여기서 아름다움은 내적인 미. 내적인 아름다움이고 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건 인간의 아름다움인 거고 인간은 외모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인 거고 결국은 당연히 도덕적인 아름다움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도덕적이라는 말이 또 중요한데 도스토옙스키 얘기하다 보면 자꾸 톨스토이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 사람이고 톨스토이가 7살 어려요. 동생인데 살긴 훨씬 오래 살았고 같은 시대 살았고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두 거장이잖아요. 19세기에
유럽 문학 중에서 러시아 문학을 아주 그 위대한 그 문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 도스토옙스키가 돌스토이잖아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비교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요거 특히 미라는 것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가 다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흔히 이제 진선미 얘기하잖아요. 진선미. 진리, 그다음에 선, 미. 이제 이 진선미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최고의 가치를 이제 진선미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도스토옙스키는 뭐냐면, 톨스토이는 뭐냐면 진은 여기서 빼고 그럼 선과 미만 얘기하면 톨스토이에 있어서 선과 미는 같을 수가 없어요. 대조적인 개념이에요. 선한 것은 아름다울 수가 없고 아름다운 것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생각한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얘기한 외적인 아름다움이겠죠. 외적인 아름다움 아니면 선한 것과는 상관없는 그냥 그 중립적인 아름다움 있죠. 쉽게 말하면 미학적인 아름다움. 그냥 아름다움을 느끼기만 하면 그게 선하고 악하고 그런 것과는 그냥 상관이 없는 그 당시에 또 유럽의 이 미학주의가 굉장히 그 예술의 경향에 신미주의, 미학주의 이래가지고 윤리하고 도덕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아름다움만 느끼면 돼.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아름다움만 느끼게 해주면 되지 사람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그런 영향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아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 것을 너무 싫어해서 이 미를 버려요. 톨스토이는 미를 부정하고 오로지 선만 중요한 가치. 그래서 톨스토이가 도덕주의자거든요. 톨스토이에게는 도덕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서 톨스토이의 기독교도 톨스토이가 이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톨스토이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왜 톨스토이에게서 어떤 그 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냐면 기독교에서 톨스토이는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이제 그것만 딱 뽑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주 그 도덕적이고 선한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톨스토이가 작품에서 막 쓰거든요.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톨스토이가 굉장히 이렇게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인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딱 이 윤리와 도덕만 딱 빼낸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어떠냐? 도스토옙스키는 지금까지 포함해서 선과 미는 같은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름답지 않으면 선할 수가 없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미가 일체가 돼요. 지금까지 이거는 같이 포함시켜요. 진선미가 일체가 돼요. 하나의 통일을 지어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죠. 아까 말한 그런 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합을 시키거든요. 도스토옙스키는 선과 미. 그러니까 이 미는 당연히 내적인 미고 인간의 그 도덕적인 미고 선한 미겠죠. 선한 미. 선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그런 미겠죠. 도스토옙스키에 있어서는. 그렇게 따지면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는 가장 그 선한 전 세계를 통틀어 오직 한 사람의 선한 존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 도스토옙스키에서 그리스도는 가장 선하고 유일하게 선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 외모가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상이고 그 그리스도 이상의 아름다운 존재는 정신적으로.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무의식인이라는 주인공이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이냐?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이냐? 그렇다라고 답이 나온다면 미가 세상을 구원한다 했으니까 무의식인이 세상을 구원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전체는 아니라도 이 나스타시아라는 여자 한 사람만큼 구원을 했어야 돼요. 근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퀘스천이 생기죠. 그러면 무의식인의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길래 이런 아름다움이 아닌가? 굉장히 아름다운 인간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이 있을 수 없어요, 무의식인처럼. 근데 왜 실패했을까? 이게 이제 고민거리거든요. 여기서 이 소설의 이제 그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우냐면 어떤 사람도 비난을 안 해요. 도스토옙스키 주인공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라스콜니코프가 살인했다는 걸 알면서도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았다고. 당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신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고. 한마디의 비난이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한 기독교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결코 그 누구의 심판자도 될 수 없다는 게 도스토옙스키가 가진 확고한 생각이었어요. 그걸 여러 소설에서 말하고 있어요. 죄와벌에서도 얘기하고요. 백치의 무의식기는 그것을 완전히 구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인간도 심판하지 않아요. 무의식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나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나오는 그 주인공 알료샤도 마찬가지. 어떻게 내가 다른 인간의 심판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도 항상 도스토옙스키 소설 읽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좀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근데 문제는 무의식인의 주위에 그 우글우글대는 사람들이 아주 타락한 인간들이거든요. 그냥 정상적인 그냥 그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한 로보진 같은 사람도 있고요. 토치키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너무 그 주위에 그 타락한 그 인간의 그 전형을 보여주는 인간들이 우글우글 하는데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뭐 그 사람을 교정시키려고 한다거나 절대로 하지 않아요. 완전히 타락한 사회예요. 특히 그 상류 사회거든요. 무의식적인 게. 완전히 죄로 물든 세상인데 다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내가 나쁘다고 자기를 책망하고 막 이래요. 이래요. 근데 문제는 그 주위 사람들이 그런 무의식인 때문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좀 선해진다거나 조금 그런 것이 아주 없진 않아요. 약간 있지만 좀 미미해요. 사실은 미미하고 오히려 아까처럼 더 나빠지는 오히려 그런 것들. 도대체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쳐도 무의식인 자신이 결국 마지막에 왜 그렇게 본인도 망가질까? 그렇죠. 완전히 신체의 그 내적인 그것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 백치로 돌아간다. 신경이 다 파괴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요 지점에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무의식인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이 사람을 뜯어봐도 죄가 없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는 죄성 자체가 없어 보여요. 이 사람은 죄성이 원죄 자체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라는 얘기인데 원죄가 없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예요. 지금 이 사회예요.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한테서 이 죄성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불가능하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무의식인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은 때.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살고 있다. 나를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을 보는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으세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좋아질까요? 그 사람은 결국 우리같이 죄에 물든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 무의식기는 러시아로 돌아오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그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안 갖고 왔거든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러시아의 현실을 접해보면서 특히 나스타시아 같은 여자를 만나면서 결국 자기까지 파괴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이건 이 피츠르부르크 이 당시의 현실은 뭐
모든 시대의 현실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서 물론 그러나 비슷한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은 좀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아주 너무 어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내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면, 이 소설의 어떤 인물이라면 무의식인 사람 같은 사람을 보면 나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가 반응을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의식인이 너무 특이하니까 찾아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뭐 어떻다고 그러고, 당신이 뭐가 문제라는 얘기도 해주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인 거예요. 이 무의식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니고데모도 찾아오고 어떤 사람일까? 이 인물이 도대체 누굴까?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비밀스러운 비밀 그런 인물인데 가정하는 게 어렵겠지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만나고 싶고 저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근데 모르죠.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친구가 될 건데 무의식인이 잘 지내는 사람들인데 아이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아이들은 다 좋아해요. 무의식인은. 근데 무의식인 주위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보여요. 어른들은 친구가 없고 다 아이들이 친구예요. 이제 그런 이제 통하는 거죠. 아이들의 그 순수함과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네. 아이하고 바보만이 거짓말을 안 한다잖아요. 진실을 말한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무의식인도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네. 그 아이들이 물론 이제 거짓말을 안 하긴 하지만 아이들도 보면 그 하죠. 엄청난 막 근데 전혀 말을 못하는 애들도 네. 자기 욕망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준다,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면 네. 절대로 안 놓죠. 그렇죠. 절대로 안 놓고 남의 가서 다른 애가 놀고 있는 거 가서 때리기도 하고 맞아요. 가만히 애들 놀고 보면 누가 애들을 선하다고 그랬는가. 지금 어떤 그 기타 치고 목사님 네. 토요일날 주일날 밤인가 하여튼 그 어떤 막 대기 뛰면서 했던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도 애들은 사악해. 되게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애들 노는 거 보면 정말 있죠. 사악하거든요. 정말 그 죄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의스킨도 없어요, 근데 무의스킨도 네. 보면 당시에 그 빼지를 부르기에 그 사람들에 네. 비해서 상대적으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없어요. 그 작년에도 백치로 교육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백치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백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없어 보인다. 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되니까 백치다 이러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백치니까 이렇게 그걸 설명해. 백치적인 면이 있긴 한데 정말 죄성이 없어요, 진짜. 결국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무의스킨을 통해서 그려보려고 했던 것은 결국 인간은 구원을 못 시킨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고 성령의 예수만 구원되는 것이지 무의스킨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어떤 조그마한 그 미미한 영향력은 미칠 수는 있지만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무의스킨을 어떤 그 깨끗한 상태로 네. 묘사하긴 했지만 그게 성령의 무력하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순수함도 무력한 것이다. 네. 그걸 말하려고 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만약에 보시면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선한 영향력을 받겠죠. 좋아하고 친해지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글쎄요, 그런 사람을 가정.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런 면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비난은 하지 않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가까이 가면 내가 더럽게 느껴지는 스스로 그런 작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해도 자꾸 그러니까 싫을 수 있죠. 가기가 또 다른 분 한번. 저는 대학교 때 아주 친하지는 않았는데 친한 무리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애가 진짜 있었어요. 정말요? 네. 있었는데 걔는 이렇게 맨날 웃어요. 그리고 애들이 막 그때 한참 나이에
쟤는 어쩌구나 이런 얘기 한참 할 때잖아요. 절대 거기 안 껴요. 우리 반응이 어떠냐면 쟤 뭐야 이거였어요. 이상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착하다고 좋아하는 아이들도 간혹 이제 없지는 않았는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수없다는 쟤는 속도 없다 뭐 이런 식의 평이었는데 결국 얘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냐면 너무 이기적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걔의 그 친구가 착한 네. 그러니까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참 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도 너무 아빠를 닮아서 엄마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쟤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냐. 네. 다 저렇게 착한 애가 참 안 됐어. 이게 아니라 쟤 바보 아니야? 뭐 이런. 근데 집안 환경도 보면 특별히 그러니까 집안 환경에서도 별로 걔가 그럴 만한 그런 원인을 잘 못 찾겠거든요. 네. 집에서도 보면 맞이의 동생들 이렇게 좀 있는 그런 아이였고 그냥 다 평범한 부모님도 평범한 그런 아이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이제 다른 이렇게 만난 친구들 얘기하면 걔가 항상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소식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걔는 뭐 그나마나 계속 그렇게 공상으로 살 힘들게 거야. 살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오히려 동정심을 갖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의식균을 보면서 그래도 좀 주변에 조금 약간 선량한 사람들은 불쌍하게 생각해요. 무의식균을. 그러니까 정말 무의식균을 그렇게 이용해 먹어요. 무의식균이 엄청난 그 돈을 상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균 그 돈을 뜯어먹으려고 사기꾼들이 주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무의식균은 들어보고 저 사람 정당하다. 그러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무의식균을 좀 그래도 위하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무의식균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바보같이 당한다고, 이용당한다고, 사기꾼들한테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을 오히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해주고 뭐 하는 일은커녕 이 사람이 너무 그렇게 다니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주위에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스타시아가 그래요. 결혼할 것 같다 맞다 막 이런 와중에서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냐고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는 유모가 필요하다. 나 유모 역할 하기 싫어. 이러면서 내가 어린아이하고 내가 결혼을 하겠냐고 이렇게 말해요. 나스타시아가 왜 무의식이나 그 결혼을 못하고 도망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불안한 거죠. 나스타시아 자체도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인 거고 끌리면서도 그 지극히 선량한 것에 끌리면서도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자기도 왠지 선한 영향력을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스타시아가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의식인 옆에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더 깨달아지기 더 자각이 되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노고진하고 있을 때가 편한 거예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다미님 성함이 혹시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네, 예. 100대 10년. 다른 교회에서. 네. 네. 같이 왔어요. 네, 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설명을 들어보셨지만 어떤 사람일지 조금 감이 오세요? 이 주인공이? 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좀 비슷하게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짜증 나실 것 같으세요? 마지막에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짜증 나실 것 같으세요?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지금은 그냥 동정, 불쌍하다. 친해지고 싶고 그런 것이 더 많아지는. 네. 그 사람한테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우리 인성이는 어때? 그런 친구 있었어? 학교에서? 없어. 다 못해서. 그런 만약 학교에 약간 이렇게 좀 바보 같긴 한데 너무 착하고 그런 애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친구 하고 싶어? 아니면 쟤 이상해 이러고. 그 친구가 있어요. 왜? 너무 착하고 그러면 글쎄
글쎄요, 제가 너무 죄에 물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말이 안 통하고 그런 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친해서. 근데 또 이건 있어요. 사람들이 무의식인한테 가서 상담을 해요. 왜냐하면 무의식인이 이렇게 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속을 간파를 해요. 근데 그 문제는 그 간파한다면 그 사람의 그 악한, 저 사람처럼 어떤 그 나쁜 점, 그걸 간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나 자신의 고통 있잖아요.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고통, 그거를 그냥 읽어버려요.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좋은 면을 봐요. 그 사람에게 있는, 우리는 보통 보면 그걸 보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사람 잘 보는 사람 보면 그 사람한테 있는 뭐 나쁜 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무의식인은 아무리 이렇게 타락하고 못되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선량함과 아주 그 선함과 아이 같으면 무의식인하고 있으면 다 사람들이 아이같이 돼버려요. 그럼 당신은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무의식인이. 당신은 참 아이 같다고. 당신의 웃음이 아이 같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 안에 있는 그걸 끄집어내주고 그 사람이 만약에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 괴로움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런 어떤 본질적인 거를 딱 꿰뚫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이 있으면 무의식인한테 찾아와요.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 또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도 받고 무의식인은 절대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걸 듣고 막 조언을 해준다든가 안 그래요. 다 들어주고 포용해주고 그러니까 무의식인한테 얘기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 후에 이제 그게 진리를 아는 진정한 선함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를 일단 물어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한 행동들을 불교에서도 말하는 뭐 선한 얼마나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착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거기가 진리가 떠난 그냥 행동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물론 그런 행동들 자체에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행동은 진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행동에 불과하다. 그걸 놓고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어찌됐건 저는 쉽게 이렇게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나를 감동시킬 만한 정말 그 착한 그 아름다움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그거를 저는 놓고 기준을 놓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제 주변에 이제 어떤 이웃이었는데요. 진짜 제 기준에서는 정말 착했어요. 이렇게 제 나이 또래였는데 얼굴도 너무 맑았어요. 얼굴도 참 예뻤어요. 그 되게 의사 부인이었는데 그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겸손하고 겸손하고 무의식인도 착하고 겸손해요. 아이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었냐면요. 이제 착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좀 너무 선하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제 어떤 아저씨가 그 변기통이 막혀가지고 변기를 뚫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 아저씨한테 자기가 붉은 똥을 싸서 막혔다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심하게. 네. 그래서 거짓말을 뭘 저런 것까지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제가 너무 답답해 보여요. 네 너무나 아이같이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제 그걸 느꼈거든요. 네. 근데 걔는 그 당시에 제가 알 당시만 해도 그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네, 왜냐면 네. 그 자기가 입술로 자주 고백을 했거든요. 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저의 그 아름다운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며 네. 저런 행동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나오는 걸까. 아무튼 탐목은 되는데 제가 부끄럽고 닮고 있는 싶은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 아름다움은 도대체 그 마음 상태가 어디에서 나오는 진리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한계가 있는 아름다움이다. 한계가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어찌됐건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예, 진짜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보일 때까지 그 사람이 이렇게 관찰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보여요. 반드시. 그러니까 아무리 선해도, 그다음에 아무리 착해도 반드시 하여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래도 역시 죄인이야라는 게 보이는데 무의식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죄성을 갖지 않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수나바를 그래서 깜빡하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도대체 이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요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자, 종합별 다 한 것 같아서 네네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 여튼 때문에. 뭐 간단하게는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여하튼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한 심성을 가진 뭐 그런 사람일 거고 네. 그냥 느끼기에는 편안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다, 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듯이 머시킨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착하고 선한 심성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그런 사람 보면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는 나도 그런 시절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게 있는 심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뭐 상당히 이제 타락하고 뭐 이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야 이런 것을 좀 적당히 제동을 하고 나도 저런 것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영향을 받는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한번 답답하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을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몰라요. 단순하게 네. 살아서는 안 되니까 네.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참 네. 뭐 그런 부분도 답답하다는 부분 그럴 거고 불편하다는 것은 대비가 되니까 네. 자기와는 너무. 훨씬 더 다른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정도로 세상이 단순하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닐 거고 또 뭐 그런 면에서 갈 수는 없지만 거기서 계속 또 일깨워준다 이런 것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은 만약 이제 그런 이상적인 인물을 어떤 창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설 썼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재성이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이기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뭐 이런 것을 뭔가 드러내기 위한 어떤 좀 리트머스 시험 비슷한 아마 그런 것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실제로 이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그런 쪽으로 뭔가 지향을 해서 이렇게 그건 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식물인간 비슷한 이런 상태로 있는 거죠. 좋은 본성을 비슷한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를 물론 이제 머시킨이 결과적 성공은 못하고 뭐 다시 백지 상태로 해서 또 스위스로 돌아가는 식으로 뭐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식물인간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어떤 착한 심성이나 뭐 그런 본성을 그런 거를 통해서 다시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나빠지지 않고 그런 어떤 본성을 자각을 하면서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뭐 그런 쪽으로는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그런 얘기를 뭐 그런 굉장히 부분이 중요한 조금 있을 얘기를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런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기능 기능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어린아이 같은 이런 면을 드러내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정말 얼마나 그 죄성의 그 정도를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의식기능을 통해서 무의식기능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삐뚤부르부라는 사회, 그 상류 사회에 그런 치부들이 막 드러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사람들 안에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들 안에 있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들도 같이 드러나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런 것이 다 묻혀 있었을 것이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백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무의식기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기는 어떻게 보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들의 어떠함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그 무의식기에 대한 반응이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굉장히 통찰력이 있으시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책을 안 읽으셨는데도 이렇게 이 주인공을 잘 이해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죠. 왜 그러면 이 인물이 실패했는가? 뭐가 부족했는가? 어떤 한계를 가졌는가? 아까 한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결국 제가 가진 결론이고요. 저뿐 아니라 또 비슷하게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도스토옙스키 연구가 중에 이제 러시아의 모출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출스키라는 사람인데 정교 신학자예요. 사제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설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은 불가능하다. 쓴다 해도 그거는 실패할 게 뻔하고 그런 소설은 불가능하다. 그걸 증명했죠. 도스토옙스키가. 도스토옙스키 써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소설을 못 쓴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의식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쓰고 싶었는데 못 쓴 거예요. 결국은 다른 주인공이 나온 것이죠. 그럼 누구냐 그럼 무의식기는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인간이 가능해요? 그리스도 말고? 근데 있어요. 딱 한 사람. 그리스도가 아닌데 죄가 없었던 인간이 있었어요. 누구게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죄가 없었던 인간이 있었어요. 제가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선악과 이전에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담 선악과를 따먹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죄가 없었던 인간이잖아요. 저가 가졌던 가설이 그거고 모출스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그건 증명했는데 무의식기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조금 이제 훨씬 많은 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아닌데 아담을 닮은 사람. 일단 죄가 없어요. 너무 선해. 아담이 그렇게 죽지 않았겠어요? 아주 순진무구하고 순수하고. 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라는 게 뭔지 몰라. 근데 그리스도는 죄성은 없으시지만 죄가 뭔지를 아시죠. 예수님 죄가 뭔지를 아시고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시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죄의 부패함, 그 죄의 심각함 이런 것을 아시는 분인데 무의식기는 몰라요. 죄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 나스타시아를 딱 봤을 때 무의식기는 어떤 말을 하냐. 그 말에 이제 나스타시아가 투병 간 건데 당신은 아주 그 진흙통에서 구른 여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너무나 순결하다. 그러면 나스타시아는 그 말을 너무 듣고 싶은 거죠. 나더러 누군가 당신이 깨끗해라고 말해주기를 이 여자는 아주 학수고대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 남자가 해주니까 너무 좋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죠.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무의식기는 진심으로 그렇게 이 여자를 그렇게 해주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로 그렇게 봐요. 나스타시아. 당신은 더러운 여자가 아니야. 당신은 너무나 순결해. 그러니까 나스타시아가 지은 죄, 나스타시아의 죄도 있죠. 나스타시아가 희생자기도 하지만 자기를 그런 삶으로 방치한 책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못 봐요. 보는데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기한테는 안 보여요. 아예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런 죄된 모습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무의식기. 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은 좋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의식기한테는 무의식기니 보는 거는 무의식기는 나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의 적나라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보지 않고 나스타시아가 그런 거죠. 이상적인 모습을 봐줘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좋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는 그 괴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나스타시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와서 자꾸 조더러. 나는 이런 어떤 면이 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자꾸 어떤 그런 선한 것만 계속 얘기해주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다가도 사실은 안 그런데 하면서 자꾸 나를 괴롭게 만들지 않겠어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죠.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죄의 어떤 나는 미처 모르는 것을 막 지적하시잖아요. 성령은 그런 분이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근데 무의식인이 들어와 있는 세계는 이미 죄에 빠져 있는 세계에 이런 아담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세계는 이미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죄와 충돌할 때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힘이 없는 거죠. 무력하다고 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냐면 왜 하나님이 불신자들 그런 질문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왜 하나님은 아시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걸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내다보시면서 왜 구태여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거를 먹도록 하시진 않았지만 허용하셨는가? 이 질문이 큰 질문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죄를 알도록 하시고 죄를 통과해서 그 후에 오는 어떤 것에 대한 것. 죄 이전과 죄 후에 그러니까 과연 인간이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고 죄를 짓지 않고 아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모든 인류가 지금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면 그 자손이 태어나서 좋았겠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인간이 죄 이전에 그런 깨끗했던 상태와 죄를 통과하고 나서 타락했는데 타락한 후에 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속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우리가 되어가는 그 인간이 있잖아요. 이 인간과 우리가 또 완성될 인간이 있잖아요. 이걸로 끝나면 또 이게 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이건 이제 정교회 이게 물론 기독교들이 정교회가 특히 강한데 이제 거기서 이 까라바니 평기할 때 더 나타날 거예요. 거기서 이제 테오시스라는 걸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도 그렇고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신이 되는 신처럼 되는 거. 죄가 물론 없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거. 그거 우리가 바라는 게 궁극적인 소망이잖아요. 이거 테오시스라고 하거든요. 이 인간과 과연 어떤 인간이 더 나은가? 하나님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게 뭐였나? 이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구속까지 아직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세상 속에 이 인간이 온다면 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처음 소설을 쓸 땐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쓰다 보니까 그 논리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논리상 이런 인간은 여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 도스토옙스키가 깨달은 거죠. 나는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을 그리고 싶었고 세상을 구원할 미를 그리고 싶었는데 이런 인간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가 있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러한 미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구나까지가 이 소설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소설의 끝이 너무나 무의식인이 불쌍해요. 정말 너무나 이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 안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지만 그 도스토옙스키는 이 과제가 남아요. 이 과제가. 이거 포기하지 않아요. 도스토옙스키 이 과제를. 세상을 구원할 미를 구현하는 소설을 쓰겠다는 과제가 여기서 끝나고 실패로 끝난다면 그걸 끝인데 아니에요. 이어져요. 그것이 나온 소설이 까라마조프 형제죠. 거기서는 그 미가 나와요. 그런 인간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리스도에 대한 소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적극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성공했어요.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시지만 저는 대성공이라고 봐요.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마지막 강의 때 5번째 시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할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다른 인간이 필요하다. 아담 같은 인간 말고 죄를 알고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를 겪어보고 자기도 죄를 지어보고 그러나 아름다운 그런 인간이 있지 않겠나. 어떤 인간일까? 그런 인간은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인간이 아닐까. 이런 과제가 남고 이제 그게 도스토옙스키 앞으로 유럽에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설은 이제 러시아에 와서 쓰게 돼요. 그 소설을 쓰려고 하니까 유럽에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난 러시아로 돌아가요. 러시아의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라는 인간이 보세요. 불가능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유럽에 있다가는 러시아의 현실을 내가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생생한 정말 러시아의 현실의 포리각은 그리고 그런 이상적인 인간은 러시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도스토옙스키가 알고 있는 게 러시아 사람이고 그렇죠? 생생하게 그러니까 무의식계로 러시아 사람이긴 한데 스위스에서 있었고 그 뭔가 좀 이렇게 짬뽕된 것 같은 사람이고 좀 그래요. 이게 뭔가 피와살이 있는 사람 같지가 않고 그러려면 다시 러시아로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건 하나의 이제 힌트인데 팁인데 러시아에 가서 내가 수도원에 가봐야겠다. 러시아의 수도원에 가서 내가 살아봐야 된다. 그런 인간을 창조한 그런 인간이 실제로 있는 곳은 수도원이라는 얘기죠. 예, 까라마조프 형제들이 이제 배경이 수도원이거든요. 러시아의 수도원. 근데 저희 하여튼 뭐 나중에 이렇게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이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죠. 그래서 예, 이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1시라서 요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것만 보여드리고 제가 질문만 드릴게요. 이게 좀 누구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인성이한테는 좀 충격이 될까? 이거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슬라이드. 아니, 아닌데 이거 이 백지에 아까 부활에 대한 것이 이제 중요한 테마라고 했는데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그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소설마다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소설의 주제와 밀접한데 이 소설에도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홀바인이라는 독일 화가가 그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막 내려서 지금 관이잖아요. 들어간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렸어요. 홀바인이라는 사람.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유럽에 가서 실제로 이 그림이 있는 스위스의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그림을 보고 자주 가서 봤다고 그러는데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이 소설에 나오는데 제가 나눠드린 그 뒤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뒤에 소설 그 인용한 부분. 요점이 뭐냐면 한 주인공이 그런 말이에요. 뮤시킨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이 그림을 봤는데 아까 로보진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집에 현관에 이렇게 방하고 방 사이에 들어가는데 그 위에 이 그림이 딱 걸려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집에 이런 그림이 걸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어떤 인물이 폴리트라는 사람이 내가 로보진의 집에 갔을 때 이 그림을 봤다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인상을 이야기하는데 요지가 뭐냐면 보세요. 한번 이 그림을 잘. 이게 더 저기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나 이렇게 내려온 그림을 그린 유럽의 대부분의 그림들은 보면 예수님이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되게 멀쩡하죠.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그렸어요. 예수님의 그 몸도 그쵸? 이렇게 죽은 사람 같지가 않고 실제로 그랬을 리가 정말 없을 텐데 그렇게 대부분 그렸는데 이제 홀바인은 정말 이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마른 체구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의 그 고통을 당하고 난 그 육체 그리고 막 죽은 사람의 지금 얼굴 색깔도 변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정말 그렇대요. 제가 돌아가신 거 어떻게 알았냐. 아버지 얼굴이 노랗게 변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그거 보고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얼굴 색깔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눈 보세요. 눈 동공의 모습 그런 것이 완전.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이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주인공은 물론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부활도 안 믿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가 지금 죽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과연 그 제자들은 이 육체가 완전히 자연에 의해서 파괴된 그러니까 죽음의 힘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서 이렇게 완전한 죽음을 겪은 이 육체가 부활하리라고 과연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인물이 안 나와요. 이 소설에서. 아마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뭐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는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가면 더 나오는데 도스토옙스키는 부활을 확고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확고하게 믿었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걸 이 사람은 믿었고 그걸 소설 속에서 그려낸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죠. 더구나 이 그림을 본다면
이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이랬을 수 있다. 모르지만 안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정말 이랬더라도 이걸 보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부활은 없어. 왜? 자연의 힘이라는 거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퀘스천을 던지거든요. 이것을 중요한 하나의 테마인데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거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세 분이 가족들끼리 한번 연구를 해보고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없고 나도 한마디 하면은 아 네. 예수님 무의식기는 도스토옙스키가 그린 무의식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건데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부활하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딱 죽는 것까지만 그린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다음에 무의식기를 사람들이 봤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났잖아요. 증상이. 사람들이 하나는 무의식기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흠모해서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고 무의식기를 기반하고 이용해 먹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똑같았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무의식기를 비방하는 거 이용해 먹고 자기들의 예수님에 비해서 자기들의 죄성이 드러나오니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이 없을까 이렇게 공상했던 사람들이고 반대로 니고데모나 제자나 물론 나중에 카노니는 아니고 백부장이나 마리아나 이런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보고 물론 이제 하나님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이제 따라가고 했던 사람들이고 이 무의식기를 그렇게 따라가고 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의식기는 결국은 구원을 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고 스위스로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 도스토옙스키 거기까지는 뭘 어떻게 본 것 같으냐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딱 죽는 걸 거기까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그때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부활할 것이냐 생각한 것은 도스토옙스키가 그 작품을 쓸 때까지만 해도 아직 부활과 구원에 관계된 예수님의 모습을 무의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아직 그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그런 걸 그릴 것이라는 걸 그 작품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해요. 틀린 건 아닌데 뭐냐면 여전히 무의식기는 그리스도 형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실패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아니고 거기까지만 그린 것 같아요. 네, 실패한 건 아니고. 네. 특히 이제 소련 시대에 도스토옙스키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많이 봤어요. 해석을. 제 해석하고 다르고요. 어쨌든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이에요. 실패한 것까지는 아니죠. 여전히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네. 이제 2번 남았는데 2번 다 깔아놓은